안녕하세요. 진로 디자인 연구소 소장 노은창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희 진로 진학센터에서 의학 계열에 관한 설명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의학 계열은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대학이라든가 의료 보건 이런 쪽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학과를 중심으로 저희가 쭉 해왔는데요. 음, 저희가 이제 오늘은 의학 계열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자연계열에서 최상위 친구들은 의대를 이제 지원을 하고자 하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정말 의대를 꼭 가고 싶은 친구들, 정말 자기가 원해서 가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사회 분위기상 꼭 의대를 제가 왜 가야 되는지 목적 별로 없이 그냥 지원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한번 자신의 적성과 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정말 의대가 나한테 맞는지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자기한테 맞다면 정말 의대를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의대가 아니어도 관련된 계열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의대를 꼭 가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자기 진로도 맞고 적성도 맞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의대를 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그 방법을 제대로 알면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옆에서 보기 안타깝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거나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는 의대를 좀 제대로 갈 수 있게 그런 길을 안내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에 앞서서 고교 유형별 정원 및 대학 입학 정원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2022학년도로 마쳤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내년입니다. 내년에 보면 약대가 서로 생기죠. 1753명 정원의 약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과생들 또 상위권 친구들도 많이 이제 지원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학과, 약학과 이렇게 해서 이 정원이 한 6,599명, 6,6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정원이 11,000명 정도 돼요. 그럼 이제 어쨌든 상위권부터 쭉 보면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디지트, 지스트 해서 자, 이과 이제 상위권 친구들 이제 이쪽이 1975명 해서 여기까지 정원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서연고는 이 절반 정도 되겠죠, 이과가. 그 다음에 이제 의치, 한수약하고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데는 다 이제 이과생들이 갈 거고, 그 다음에 서성환까지 치면 서성환이 세 개 학교가 한 8,4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누계가 28,000명 정도. 이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계 문과계 상위권 학생들이 쭉 지원하는 이제 순서대로 갔습니다. 교육대학은 다 이제 문과만 대부분 가죠. 그래서 한 32,000명 정도. 중경외시 정원이 17,000명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제 누계가 여기까지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 동익대, 홍명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하면 4개 학교가 11,000명 해서 이제 6만 명. 이렇게 쭉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치면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문과 이과 합쳐서 상위권 친구들부터 쭉 누적적으로 가게 되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한 10만 명 정도 이제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가죠? 지금은 일단은 영재고를 생각을 하죠. 영재고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를 또 선호를 많이 하죠. 과학고가 1638명 해서 2400명 정도 되고요. 누계가.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죠. 하나고, 민사고, 대원외고, 쭉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데 또 이제 공부를 가장 잘하는 친구들이 또 여기에 가죠. 그래서 그게 2720명 정도 해서 누계가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이제 문과 친구들로 갈 텐데 외고, 국제고 해서 37개 해서 6,965명 해서 12,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보고라든지 이렇게 들어보셨죠? 농촌형 전국 자율학교. 농촌에 있는데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아주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갑니다. 여기 6개 해서 한 522명 정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자사고. 여기에는 이제 전체 인원이 아니라 한 3등급 정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해서 3등급이면 몇 프로죠? 23%죠? 그래서 2,600명 해서 여기까지 누계가 한 15,000명 정도 되고요. 자, 일반고가 한 1,6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3이 정원이 35만이라고 하면 1등급이 14,000명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볼 때 우수한 학생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겠죠? 여기에 들어있다고 한다면, 사실 영재고나 우리가 이제 의대를 생각할 때 사실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이 아주 우수하지만 사실 이 친구들이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는 특히 과학고는 의대를 가면 페널티를 주는 학교도 있습니다. 추천서를 안 써주거나 아니면 그동안 받았던 여러 가지 어떤 학비나 장학금도 다 이렇게 환급해야 되는 그렇게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대가 아니라 공대나 자연계열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재고 과학고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2,700명이면 한 절반 정도 뭐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 절반 정도가 이제 이과겠죠. 나머지는 이제 문과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1,300명 정도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외고 국제고는 뭐 요즘은 이제 그 자연계 쪽으로 안 가니까 여기는 또 빼고, 농촌형 전국 자율학교도 절반 정도 하면 한 200명 정도가 이제 의과를 지원하는 대상이 될 거고요. 광역 자사고 같은 경우도 또 문과로 나누면 한 절반 정도, 1,300명 정도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일반고에서 1등급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절반 정도 치면 14,000명이니까 7,000명 정도가 여기 해당하겠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의대를 지원하는 그 학생들이요, 전국 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농촌형 자율학교. 근데 여기는 이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광역 자사고, 일반고 1등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친구들이 이제 결국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머릿속에 잘 담아두시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사가 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의과대학을 가서 예과 2년, 본과 4년, 그 다음에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자,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대부분 또 이런 쪽으로 지금 다시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학석사 통합과정에서 7년간 공부를 해서 가는 의과대학으로 진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현재 서울대 치대, 전남대 치대, 부산대 치대, 자, 3곳만 학석사 통합 과정으로 이렇게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의과대학 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수시 정시 똑같이 뽑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일반 대학 2년 과정 혹은 4년 과정을 마치고 의대로 편입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의대 정원이 이제 비어 있을 때 그 숫자만큼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이걸로 어떻게 뭐 이걸 준비해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1번처럼 이렇게 뽑지 않고 의학 전문대학으로 이렇게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시 또 1번으로 돌아갔고요. 지금 여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남아있는 게, 올해 강원대학교는 이제 의학전문대학 체제에서 의과대학 체제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강원대학은 빠지고 지금 남아있는 학교가 딱 2곳입니다. 건국대학교하고 차의과대학이 의학전문대학에서 그 의대생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일반 대학을 다닌 학생들이 4년 공부하고, 자, 미트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생물이나 화학이나 이런 쪽인데, 이거를 응시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의학전문대학에 가서 4년을 더 공부해서, 그 의대, 예과, 본과, 졸업한 그런 효과, 그런 어떤 자격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 필리핀어서 나왔는데 한국 의대를 갈 수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영국에서 의대를 나와서 어디를 갔다, 헝가리 국립의대를 나와서 의과대학을 갔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5번째가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에 국내 의사고시에 응시해서 자,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자, 참고로 성신여대 글로벌 의학과가 있는데요.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AUA 의과대학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성신여대 글로벌 의학과를 나오면 기초의학 의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무시험으로 AUA 의과대학 본과 과정에 연계해서 진학해서 미국 의사가 되는 과정을 밟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학기 강의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1, 2차 의사 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학교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되면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미국 의사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받고 의사로 활동할 수는 없죠. 일단은 미국에서는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의과 치과대학 졸업자 현황, 그러니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의과 치과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 의사가 치과의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지금 학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학교와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 나라들하고 상호 이런 협정이 맺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같은 과정을 나왔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게 국가 간의 협정이 먼저 돼야 되고요. 자, 여기 있는 이제 학교 나라들은 그게 이제 가능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여기서 쭉 보면 앞부분이 의대고 뒷부분이 치대인데 영국이 13명이죠. 13명 응시했는데 자, 이거는 200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그 누적 인원이죠. 그래서 합격은 11명, 84.6%.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영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도 지금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을 볼 수 있는 거고, 헝가리 같은 경우는 33명 응시에서 25명, 75.8%가 한국에서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도 15명, 우즈베키스탄 15명, 근데 이제 필리핀이 26명인데, 실제 보면 합격자가 6명이고, 합격률이 23.1%입니다. 자, 좀 이게 문제가 있죠. 필리핀 의대 졸업해서 한국에서 의사를 하려고 했는데 23%밖에 안 됐다.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이나 이렇게 헝가리 아니면 미국, 독일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따라가서 거기서부터 아주 일찍부터 학교를 다녔거나 아니면 뭐 거기서 태어났거나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의대 가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가서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의과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23.1%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자, 치과의사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일본이 18명 해서 16명, 그 다음에 88.9%가 합격을 했네요. 그 다음에 미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113명, 그런데 합격자는 76명이고 한 68%, 67.3% 이렇게 되네요. 독일은 18명에 12명, 66.7%.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이제 필리핀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45명이 봤는데 합격률이 1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명이 합격해서 아니죠. 300명이 갔는데 45명이 합격해서 합격률이 15%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거를 오랫동안 그쪽에서 살았고 자연스럽게 그쪽 의대를 진학하는 경우보다는 뭔가 이제 한국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서 한국이 너무 어려워서 우회로 갔다가 실제 그 대학의 어떤 교육 과정이 한국의 자격 고사하고 안 맞던가 아니면 부실했던가 그래서 이렇게 졸업생들이 어떤 합격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번 특히 이런 나라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OECD 평균 대비 한국 의사 인력 현황. 자, 이제 보면 이번에도 정부에서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 늘리려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는 3.3명인데 우리는 2.3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OECD는
11.9명인데 우리는 7.9명으로 역시 우리가 적고요. 자, 의사 증가율은 OECD가 1.2%인데 한국은 3.1%, 이제 한국이 더 많습니다. 자, 한국 1인당 연간 진료 건수는 OECD는 7.3%인데 한국은 17.0%. 그래서 0%가 아니라 0건이겠죠. 그러니까 훨씬 이제 진료 건수가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평균 의사 수가 적으니까 더 이제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디 병원 가면 뭐 2시간씩 기다리고 2시간 기다렸다가 뭐 5분 봤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다 이런 문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자, 의사 밀도 수는 OECD가 4.6명, 우리는 11.4. 그만큼 우리가 이제 도시에 병원이 많이 밀집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 74 의사 비율은 OECD가 9.7%, 우리는 3.7%. 우리가 좀 빨리 은퇴한다는 걸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의사가 부족하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정년을, 늘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바인 것 같습니다. 자, 1인당 의료비 같은 경우는, 자, OECD가 8.95%, 우리는 7.34%, GDP 대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적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조금 더 보면,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보면, 여기에, 2030년을 보겠습니다. 의사는 마이너스 7,646명, 치과 의사는 3,000명이 남고요. 한의사 1,391명 남고요. 간호사는 15만 8천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점점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 정원이 이게 2004년인가 7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넘게 지금 이 정원이 동결돼 있는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추세로 갔을 때, 2030년에는 이렇게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는 부족하고 치과하고 한의사는 남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부족한 부분은 더 늘리고 남는 부분은 뭐 동결을 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는 정원이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자, 이제 의사의 여러 가지 이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중에서 이제 중요한 순서대로 쭉 한번 봤는데요. 응답자가 992명, 의대생이 568명, 의대 교수 145명, 개원의가 164명, 환자가 85명입니다. 이 사람들 대상으로 좋은 의사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복수로 응답한 내용들입니다. 1번이 정확한 진단과 치료. 역시 이제 의사는 진단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환자가 아파서 갔는데 어디가 정확히 아픈지를 짚어내고,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죠. 나는 정말 아파서 갔는데 병원 갔더니 멀쩡하다, 엑스레이 찍고 뭐 피검사 했는데 당신은 정상이야 라고 하면 정말 이제 난감합니다. 어쨌든 그 진단, 그 다음에 또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습득과 적용, 이것도 역시 진단과 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환자 입장에서 아픔을 공감하는 것, 이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고, 환자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자, 평생 공부하고 자기개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료, 의학 지식에 관한 것일 수 있고요. 환자 진료 시 윤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관계에 관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환자에게 권위적이지 않고 친절함, 이것도 역시 이제 환자의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환자 및 환자 가족과 신뢰 구축, 자, 이것도 이제 어떤 그 의료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기술보다는 어떤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임상 문제 해결 능력, 자, 이거는 이제 진료에 관한 부분, 치료에 관한 부분이죠. 지역사회 공헌하고 봉사, 이것도 환자의 관계하고 비슷할 것 같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이거는 이제 진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 진료가 한 절반 정도 되고, 정확한 진단, 올바른 치료, 이런 게 이제 의사로서 갖춰야 될 정확한 덕목이 한 절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환자와의 관계입니다. 공감하고 환자에 대해 이해해주고 또 환자를 배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고, 사실 의대를 가려면 정말 이제 전국에서 최상위 학생들이 가는데, 그러다 보면 그 굉장히 진료라든가 어떤 의학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어떤 가장 그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게 마치 좋은 의사가 되는 조건인 것처럼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 절반 이상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 아는 제자 중에 교대를 갔는데 막상 이제 교대 다닐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제 1, 2학년 때 잘 몰랐는데 실습을 나가면서 이제 느낀 게 아이들이 별로 자기가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연히 그 교대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또 문과에서 상위 친구들 특히 이제 지방으로 가면 거의 전교 1, 2권 1, 2위 어떤 여학생들은 많은 친구들이 교대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 제자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왔고 활동도 했는데 막상 이제 실습을 나가 보니까 정말 내가 애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직접 이렇게 대하기 전에는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의사도 한편으로는 어떤 의학 지식과 고도의 어떤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식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잘 들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지원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지 또 내 성격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공감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적어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어떤 연구하거나 그런 의사가 아니고 우리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그 의원을 통해서 이제 그 환자들과 만나는 그런 의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아주 종합병원에 있지 않고 고도의 수술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일반 이렇게 우리가 뵐 수 있는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고도의 의학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제 병들은 다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감기부터 시작해서 관절염, 고혈압 비슷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환자하고 서로 대면하고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네에서 야 어디 병원 잘해, 어느 의과 갔더니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기술적인 능력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의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해서 나는 어떤지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하는 능력들이 조금 나하고 좀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른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인간의 병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 병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의대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라면 굳이 의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몸과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들, 생명공학과, 유전공학과 이런 과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해서 주로 이제 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내거나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의학공학과입니다. 의공학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직 의공학과가 무슨 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주요 대학들이 보면 굉장히 의공학과를 많이 어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라는 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관련된 문제를 특히 이제 병이 나거나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그걸 찾아내고 진단하고 또 그걸 이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어떤 치료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 플러스 공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자연 계열도 있습니다. 일단은 인간 몸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생체를 어떤 신호 처리하거나 또는 어떤 동맥경화 진단 원인, 인공관절 이런 것들을 하는 생체 역학 또는 초음파, 엑스선, MRI, 현미경 영상 등을 이용해서 의료 영상 신호 처리 분석 또는 이제 인공 손이나 발 이런 것들 하는 어떤 재활공학, 인공 심장 이런 것처럼 인공 장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합된 학과,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학과가 바로 바이오 메카트로닉스 학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연계 친구들, 의대 갈 친구들은 혹시 내가 그 뭐 공학적인 재질이 있고 뭔가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 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이제 좀 강한 친구들,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의학공학과, 의공학과를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한양대는 생체공학 전공 이렇게 돼 있고 뭐 주요 학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 뇌인지과학 전공 해서 뇌에 대해서 또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를 좀 본다면 오히려 자신의 적성에 맞는다면 의대 이상으로 훨씬 더 그 학생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의학계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020학년도에서 21학년도. 자, 이제 의대가 37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62.7%, 정시에서 37.3%. 근데 21학년도 내년에는 62%, 38%. 22학년도 그렇고 사실 의대는 이 정시 정원이 크게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2학년도부터 보면 많은 학교들 특히 이제 그 한 16개 대학 상위 16개 대학들이 정시 비율이 거의 40%까지 올라가죠. 40%까지 올라가는데 의대는 사실 이전에도 이미 그래 왔고 38% 정도 여기서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특징이 좀 더 늘어난 전형, 줄어든 전형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치과대학은 11개 대학입니다. 그래서 61.9%가 수시, 38.1%가 정시고요. 그 다음에 21학년도는 61.5%, 38.5%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의대도 59.4, 정시가 38.1%에서 수시가 60.2%, 39.8%.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시와 정시가 큰 차이가 없다 하는 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21학년도 올해죠. 자, 50명이 증가했습니다. 수시 15명, 정시 35명인데 이거는 강원대가 올해부터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대로 전환해서 신입생부터 의대생을 뽑기 때문에 자, 49명이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서울 및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고요. 지방 소재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역 대학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치과대학이 작년까지는 모두 다 수시에서만 뽑았는데 올해는 정시를 5명 분리 선발한다 하는 게 좀 차이고요. 그 다음 연대하고 고려대에서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주로 이제 뭐 과고나 영재고 이런 친구들이 수능 최저 없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서 의대를 진학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영재고나 과고 친구들이 의대 가는 거는 별로 그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폐지를 했고요. 부산대 이화여대는 자, 논술 전형을 폐지했습니다. 자, 연대가 또 논술에서 의대를 뽑지 않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특히 그 영재고나 과학고 친구들이 의대에 진학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예과 먼저 보겠습니다. 의예과 2021학년도가 올해입니다. 올해가 이제 49명이 늘어서 2,997명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잘 보면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잘 알고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자, 이제 의대는 이게 특이하죠.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또 그 지역의 학생들이 대학을 좀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 지역 학생들만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지역 학생들은 경쟁력이 있겠죠. 나머지 지역은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 그 다음에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전남, 광주, 그 다음에 전북, 그 다음에 충청, 충북 이런 식으로 강원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지역인재 전형은 결국은 그 학교의 대부분 의대가 이 지역인재 전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없는 이 지역인재 전형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 학종하면 이 지역인재 전형이 어느 학교에는 교과 전형이기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과와 학종만 보게 되면 지역인재 전형이 빠져 있어서 우리가 그 좀 판단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히 의대 같은 경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에 교과가 14.6%, 그 다음에 학종이 23%, 699명, 690명, 그 다음에 지역인재가 541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18%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논술은 자, 서울 몇 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4.8%, 그래서 60.5%고, 자, 수능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수능으로 그 지원하고 합격이 가능한 전형, 이게 4.4%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가 60.5%, 정시가 37.1%입니다. 자, 이제 내년도가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정원은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4명이 줄었는데, 여기서 내년도 보면, 자, 교과가 엄청 늘었습니다. 143명. 그 다음에 학종이 마이너스 85명이죠.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명. 오히려 줄었죠. 그러니까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다면, 의대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두 개 합치면 20%가 넘어가죠. 굉장히 많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인재 전형을 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로 봐도 교과 전형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 학종은 좀 줄었고, 정시는 수능은 별 차이가 없고, 지역인재 전형은 23% 정도 비슷하고, 논술은 이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내신 성적이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이 교과하고 학종입니다. 교과하고 학종은 지역인재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1등급 초반, 1.5 이내 정도 들어갔을 때, 물론 학종은 좀 다르긴 합니다. 학종은 좀 1점대 후반, 어떤 경우는 2점대 초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 성적이 기본적으로는 다 1점대 초반, 1점대 1.5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특히 이제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뒤로 가기도 하겠지만, 처음에서 봤듯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의대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 일반계 고등학교가 내신 따는 게 가장 수월하겠죠. 자사특목고 또는 외고는 아니죠. 자사특목고라든가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 따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치열하고요. 일반고에 비한다면 몇 배의 노력을 해야 좋은 내신을 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의대가 이제 목표인 친구들은 다른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가서 정말 이제 최상위 어떤 성적을 얻어서 최상위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케이스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해서 최상위 이 단계를 생각해서 영재고 가고 과고 가고 그래서 의대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점 갈수록 힘듭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이 가기는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외고에서도 의대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대를 갈 친구들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수능으로 뽑는 게 이제 37% 많이 있죠, 정시가. 근데 여기는 뒤에서 100분위를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이제 그 전국에서 최상위 친구들이 다 가야 됩니다. 1등급도 그냥 1등급이 아니고 1등급이 몇 프로까지죠? 4%가 1등급이니까 96%까지 1등급인데 96% 1등급 갖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합니다. 거의 100% 1등급, 98% 1등급 이 정도 돼야 서울에 있는 대학 또는 지방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시에서 재학생들이 이 정시 수능을 통해서 의대를 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오히려 재수생들이 훨씬 더 막강한 이쪽에 이제 합격자 중에서 재수생들이 막강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교과나 학종이나 뭐 지역인재나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고를 가서 좋은 내신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논술이나 아니면 이제 정시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정시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거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지역인재 전형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까지 집어넣습니다. 교과, 자, 교과 추천은 뭐냐면요. 이제 교과는 교과인데 교과 추천은 학교마다 그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교마다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서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데 학교 추천은 그렇게 안 되죠. 서울대는 어떻습니까? 문과 1명, 그러니까 학교당 2명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주고요. 어떤 경우는 이과가 2명을 다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과가 2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학교당 2장. 연대는 학교당 그러니까 3%입니다. 3%. 그러니까 정원이 400명이다. 그러면은 3%면은 얼마죠? 12명. 12명까지 이제 그 추천을 받는데 뭐 의대만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그 안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거고, 가톨릭 대학은 학교당 1명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4% 이내에서 이제 추천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하지만 어쨌든 교과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라고 이렇게 칭해놨지만 실제 보면은 교과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 성적이 비중이 높긴 하죠. 그렇지만 또 역시 비교과 부분, 또 면접도 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딱히 이제 교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교과 부분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쭉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보면 여기 있는 대학들은 교과가 별로 없죠. 교과에서 별로 안 뽑습니다. 대신에 학종으로 다 뽑습니다. 학종으로. 그거는 이제 교과 성적 자체가 1점 뭐 어쨌든 이제 교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1점대 초반입니다. 1.1부터 1.0부터 시작해서 1.1, 1.2. 근데 사실 그 점수를 가지고 과연 학생들의 성적을 실력을 판단할 수 있겠냐 하는 어떤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대학들은 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방으로 가면 종합전형보다는 주로 또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많이 뽑고요. 종합전형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들이 또 논술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은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없고 대부분 다 이제 지역의 학교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교들이 다 골고루 33% 정도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골고루 뽑고 있고 역시 지역인재의 정시도 지방 학교들은 이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교과 전형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지 아니면 학종을 생각할지 아니면 논술을 생각할지 아니면 정말 이제 앞부분 다 안 되니까 난 수능으로 갈지 하는 것들을 자 우리가 현명하게 잘 판단해야 됩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자, 일반 대학에서, 일반 학과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별로 없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학들은 물론 없지만 지방 대학들은 또 많이 있고 교과 전형도 교과로 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입니다. 왜냐하면 교과는 어차피 그 각 학교에서 최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1.0부터 시작해서 1.1, 1.1, 1.3 그 안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 최저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능 최저가 어떻게 보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내신이 아무리 1.0이어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그냥 탈락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신 점수가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수능 최저를 보면 서울대 교과 같은 경우는 3개 각 2, 서울대 직윤 자체가 그 3개 영역에서 각각 2, 2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이건 직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전교 1등 한 명밖에 이제 지원서가 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3개 각 2로 바꿨고 거기다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3개를 각 3으로 또 한시적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제 직윤은 이제 수능 최저가 좀 예외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없습니다. 아까 수도권에 있는 몇몇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최저가 없다고 했죠.
연대 같은 경우는 교과 추천과 학종 모두 다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고 해서 뭐 아무 내신이 안 좋은 친구도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자 오산이죠. 오히려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더 중요하고요. 또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교과 활동에서 충분히 어떤 자기 학업 능력, 역량 또는 어떤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세계 합 4입니다. 학교장 추천 40명 뽑는 거, 논술 우수자 21명 뽑는데 모두 세계 합 4. 그러면 1112 아니죠. 4개죠. 이거는 112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1등급 2개, 2등급 1개 이렇게 3개가 합쳐서 4가 돼야 수능 최저를 갖추게 됩니다. 그럼 성균관대학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자 성균관대학교 이런 데가 지금은 올해는 자 학생부 종합전형만 있고 교과가 없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교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세계 합 3. 자, 울산대학은 이제 그 현대의 재단이죠. 그래서 서울중앙병원이 이제 울산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적이 그 입학 성적이 아주 높습니다. 오히려 고려대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도 학종이나 논술에 수능 최저가 없고요. 고려대 학교 추천, 일반 계열적 합 모두 4개 합 5입니다. 4개 합 5는 어떻게 되죠? 1112 이렇게 되면 4개 합 5가 되죠. 3개 합 4보다 더 어렵겠죠. 4과목 모두 다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도 입결이 1.2였습니다. 4개 합 1112로 마치고 보통 이제 평균이 1.2 정도였다는 겁니다. 1.0부터 1.3, 1.4도 있었겠죠. 자, 이게 이제 최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거의 1.0으로 올라가겠죠. 학업 우수 같은 경우는 4개 합 5고 여기는 이제 1.35 평균이 이랬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종은 역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대신에 논술은 4개 합 5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도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고 그 다음에 논술은 3개 합 4입니다. 3개 합 4. 그러면은 112 이렇게 되겠죠. 입결이 1.79 평균이 1.79입니다. 아직 논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인하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3개 각 1 이거는 111입니다. 111 하고 이제 평균이 1.21 정도. 그 다음에 자, 논술이 15명에서 3개 각 1. 자, 이렇게 쭉 보시면 대부분 보면 의대는 1등급 3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건 교과가 됐건 아니면 논술이 됐건 1등급 3개는 기본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부 교과나 종합 이런 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는 내신 따기가 서울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지만 근데 지방의 친구들이 어려운 거는 이제 수능 최저가 또 어렵죠. 수능 최저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를 가는데 지역 인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완화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 물론 111 3개가 아주 어렵긴 하지만 자, 뒤에서 우리가 수능의 어떤 정시 비율을 본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야, 이건 참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건 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교가 있고 여기에는 보면 100분위 점수입니다. 100분위. 서울대가 299, 연대가 299, 고대가 298. 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표준 점수는 사실 이게 난이도에 따라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해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100분위는 자, 영어를 빼고 영어는 당연히 다 1등급 받고 그 다음에 국어, 수학, 과학 이 3과목입니다. 3과목이 100분위 점수.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보면 내가 본 점수가 상위 뭐 100%인지 99%인지 하는 것들은 이제 쭉 100분위로 나와 있는데 3과목이 299입니다. 국어하고 수학하고 수학은 다 가형이겠죠.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탐구는 50, 50 합쳐서 100으로 따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따지면 299다 그러면 100, 199 해야 299죠. 그러니까 자, 1등급을 맞았는데 그냥 1등급이 아니라 100% 1등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 100%, 99%. 자, 1등급이 몇 프로입니까? 자, 96%라고 했죠. 앞부분에서 수시에서 내가 1등급 맞는다는 거는 96%만 받아도 1등급이에요. 내가 내 점수가 96%에 해당이 되면 1등급을 받습니다. 근데 자, 그 96%, 그러니까 4%죠, 4%. 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험생을 만약 50만 명으로 치면 4%는 몇 명이죠? 2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96%, 100%하고 96%, 4%는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1등급, 그냥 1등급이 아니라 퍼펙트 1등급입니다. 수시에서는 그냥 1등급 받으면 돼요. 96% 1등급 받으면 되는데 정시에서는 96% 1등급 받으면 안 됩니다. 자, 299도 그렇고 296만 해도 그렇습니다. 296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9, 27, 그 다음에 39, 27, 99%, 98.5% 정도 되겠죠? 그러면 두 개 100, 100, 98 이렇게 받아야 돼요. 100, 99, 99 받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순서대로 가보면 제일 좀 낮은 100분위가 어떻게 됩니까? 289%예요. 289% 3으로 나눠보십시오. 3, 7에 21, 3, 68이죠. 96%. 96%에다가 96, 96, 97. 하나는 97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289가 됩니다. 1등급인데 하나는 1등급보다 어쨌든 조금 높아야 돼요. 세 개 다 만약에 96, 96, 96 받으면 충북대 넣었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정도로 만약에 수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1등급이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수시는 어떻게 보면 1등급 3개를 맞거나 아니면 뭐 112를 맞거나 이거는 정시에 비하면 훨씬 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능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재학생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내가 어떤 전형을 선택할지, 그리고 아직 중학생이라면 어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내가 의대를 준비하는 게 좀 수월할지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치과대학인데요. 치과대학이 서울에 있는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는 학석사 통합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치과대학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릉 원주대, 단국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부산대하고 경남대는 학석사 통합과정이고요. 조선대, 원광대, 원광대는 이제 인문계열도 또 뽑습니다. 여기는. 그다음에 전북대. 이렇게 해서 올해 들어가는 게 수시가 교과가 15.9, 학종이 40.2, 그다음 논술은 5.4. 근데 학종 비율이 치과는 유난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8.5%의 정시 수능으로 뽑습니다. 자, 이제 치과대학도 역시 이제 수능 최저가 관건이죠. 이제 의과대학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그래도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요. 학종은 자 3개 각 2등급, 올해는 3개 각 3등급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추천하고 연대 학종 논술 전형은 자 여기서 보면 자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경희대하고 경희대도 이제 학종은 수능 최저가 없고 자, 논술 우수가 3개 합 4입니다. 그러면 1, 1, 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단국대 20명 3개 합 5, 3개 합 5면 자, 여기서 보면 1, 1, 1, 2, 2 예, 훨씬 좀 완화됐죠. 1, 2, 2 강릉 원주대 3개 합 5. 자, 여기 이제 가로치고 1로 해놓은 거는 탐구입니다. 탐구. 이게 없으면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을 냅니다. 2등급이면 2, 2, 1을 맞던가 아니면 1, 3을 맞아서 평균 2등급 돼야 이제 되는 건데 아니면 1등급 돼야 되는 건데 여기는 잘하는 과목 한 과목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학생들 입장에서 부담이 덜하죠. 하나를 좀 어떻게 실수해서 잘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못 보는 거 버리고 잘하는 거 하나만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수영과 4개 합 5, 경북대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전북대는 3개 합 5, 3개 합 7도 있습니다. 3개 합 7은 2, 2, 3이죠? 2, 2, 3. 근데 인원이 2명밖에 안 뽑습니다. 자, 이런 데는 이제 수능 최저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활동이 학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조선대 같은 경우 4개 합 6, 그러면 1, 1, 2, 2 이렇게 되겠죠. 1, 1, 2, 2 이 정도 받아야 자,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 수능 최저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백분위를 보겠습니다. 백분위 보면, 자, 연세대가 296이죠. 296. 자, 서울대는 왜 없냐면, 자,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저기 없었습니다. 2020학년도 작년까지는 정시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없고요. 296이면,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39, 27, 26, 38에 39, 27. 거의 90% 정도 되는 거죠. 98.5% 정도 되겠네요. 294, 294. 이거 어렵습니다. 285는 3으로 나누면 3, 95%죠. 그러면 96%가 1등급이니까 112 정도 되겠네요. 1등급 2개, 2등급 하나 정도 하면 전북대를 정시로 갈 수 있는 점수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어렵죠. 자, 한의학과 보겠습니다. 자, 한의학과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한의학과를 그냥 의대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의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양방의학,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인체를 해부하고 그 어떤 장기들이 있고 장기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걸 생각하고 그거대로 이제 의대에서는 해부하고 치료하고 하겠지만 그 기능을 그대로 보겠지만 한의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다릅니다,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한의원에 가면 그 사람 남자 인형이 있죠. 거기에 쭉 이제 줄이 이렇게 쭉 내려져 있는데 그게 기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혈자리가 있고요. 여러분 침을 맞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심장이 안 좋다. 심장이 안 좋아서 한의원을 가면 어떤 경우에는 발끝에 침을 놓습니다. 심장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심장이 지나가는 어떤 기 자리가 거기 발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발끝을 놓고 중간중간 이렇게 쭉 기가 흘러가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침을 놔서 기가 원활하게 심장을 그 기능을 살리는 그런 어떤 기들이 흘러가는 그런 통로에 이제 막힌 걸 뚫어주는 이제 그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의대하고 한의대하고. 그래서 한의대 같은 경우는 막연히 그냥 의과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해서 의대 성적이 좀 안 되니까 한의대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학교 제대로 다니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충분히 한의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또 한의대만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매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의대에 대해서 어떤 매력을 느끼고 가는 친구들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그냥 점수가 좀 안 되니까 그냥 보험으로 한의대 하나 넣어놓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책이 현대 문명, 새로운 과학과 현대 문명인가? 그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그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20페이지 정도 될 텐데 그걸 읽어보시면 한의학이 뭐다라고 하는 거, 동양의학이 뭐다라고 하는 거, 서양의학과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읽어보셔야 한의대는 이런 거구나 라고 알고 준비를 하시고 지원하시고 입학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미리 특히 한의대에 대해서 미리 좀 사전에 공부를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과는 28.8%, 그 다음에 종합은 27.3%, 논술은 4.1%. 서울은 이제 경희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한의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에서 많이 뽑습니다. 경희대, 그다음 대전대, 대구 한의대, 부산대, 우석대, 원광대 이런 데는 인문학과도 별도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문계 친구들도 갈 수 있고 그만큼 좀 이렇게 기존의 생물화학 중심의 우리 일반 의과하고 체계가 많이 달라서 인문 친구들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지방에 많이 있고요. 서울은 경희대, 그다음 경기도의 가천대 정도고 나머지는 다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과 전형 28.8%, 학생부 종합 전형 27%, 논술이 4.1%고요. 정시가 39.8%, 한 40% 정도 되네요. 여기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입니다. 프리초프 카프라, 아마 출판사가 범양사일 건데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그 안에서 보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의대 수능 최저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이제 2개만 봐요. 2개 각 1, 1이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2개 망쳐가지고 5 받았다. 그래도 가천대 최저는 문제 없습니다. 2개 각각 1이니까.
경희대 역시 학종은 없고요. 인문은 세계합 4. 탐구 하나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세계합 4면 11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세계합 4 112 자연계 역시. 대구 한의대 4개 합 7. 이건 조금 더 완화되죠. 그러면 1 하면 4개 합 7이 되겠죠. 그 다음 탐구 하나만 반영하고요. 인문은 4개 합 7, 자연은 4개 합 8. 이렇게 이제 수능 최저 의대, 치대보다는 조금 낮죠. 그렇게 해서 수능 최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한의대는 의대, 치대보다는 조금 더 입학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자, 이제 백분위를 한번 볼까요? 백분위를 보면 자연계열 동신대가 여기는 보면 국수탐해서 292면 어떻게 되죠? 3, 9, 27, 그 다음 22, 37에 21 이렇게 되죠? 97%. 그럼 97%면 3개, 96, 96, 97, 그러니까 97, 97, 97. 그러니까 1등보다 조금 더 높으면 되겠죠? 경희대는 291, 가천대는 289, 상지대 289, 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293. 여기는 지금 높은 순서대로 안 돼 있고 막 섞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 294 여기는 이제 인문 쪽이 아무래도 자연보다는 높겠죠. 여기는 아마 동신대는 이게 인문하고 같이 섞여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92가. 경희대 자연이 291이고 경희대 인문이 293이죠. 인문이 좀 높습니다. 백분위가. 좀 더 점수 따기가 더 수월합니다. 원광대도 인문은 293이고 원광대 자연 같은 경우는 288로 내려가죠. 277도 있습니다. 우석대. 277은 3927, 326, 92%네요. 92%. 그러면은 그 1등급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그럼 2221 정도 이렇게 받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수의학과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만 보면 교과가 33.4%, 학생부 종합 25.8%, 논술이 4.6, 수시가 63.8%, 정시가 36.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학과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 건국대, 서울대가 있고요. 나머지 지방 거점 국립대 하나씩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백분위를 살펴보면, 자, 건국대가 286%입니다. 286%면 39, 27, 36, 35, 10, 95% 정도 되죠? 95%. 그럼 1등급 하나, 2등급 3개, 그러니까 95%니까 1등급 3개, 2등급 하나 정도 되겠죠? 정시에서. 그 다음에 강원도 275, 충남도 284, 좀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제일 낮은 273을 보면 273, 39, 27, 3일엔 3, 91%죠? 91%면은 이제 그 2등급 3개, 1등급 하나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활동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과 말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플러스 이 비교과 활동을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방에 있는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 뭐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인하대 이런 학교들은 정시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은 내신은 1점대 초반이어야 되겠죠. 1점대 초반이고 나머지는 뭘 보느냐? 수능을 보는 대신에 이런 비교과 활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역량이 있는지, 단지 수능 최저를 만회할 수 있는 그 성적을, 그 실력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결국은 이 비교과 전형에서 본다는 겁니다. 먼저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활동입니다. 학업 성취도가 성적이에요. 성적. 원점수 몇 프로, 이게 얼마 됐느냐 성적인데, 자, 성적은 일부입니다. 일부. 왜냐하면 거기 오는 학생들,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다 비슷비슷하겠죠. 1점대 극초반일 겁니다. 나머지는 얼마만큼 학업 태도가 돼 있고 의지가 강한지, 탐구 활동을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얼마나 하고 있는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하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뒤에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인데요. 사실 의과를 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대에서 말한 전공 적합성은 주로 생물 계열입니다. 생물 1, 2 또는 고급 생물 이런 쪽으로 해서
또는 어떤 뭐 화학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하고요. 생물화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평상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열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열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노력들을 단지 시험을 위한 내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런 쪽의 공부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자 보는 게 바로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죠. 자, 인성은 뭐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죠. 간호사하고 해야 되고 특히 수술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스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지 또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또 소통 능력 이게 이제 아까 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의대는 따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면접을 굉장히 신경 써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도덕성, 성실성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도 보죠. 경험, 다양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 발전 가능성하고 인성은 굉장히 좀 이렇게 이걸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도 많고 그래서 주된 거는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보고 이런 것들은 또 MMI라고 하는 의대 면접에서 주로 많이 또 이렇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자기주도 학습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물론 이제 그 의대를 간 친구는 아닌데 잠시 한번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1번인데요. 자, 화학에서 배운 오비탈 개념은 처음에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 암기와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있는 학습법을 유지하면 제가 배우가는 것들의 의미가 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극복하려면 정말 모르는 것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질문을 던지며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일종의 질문 생성 학습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전자 모양을 그리며 전자의 위치를 표시해 왔는데 왜 전자는 시간대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지 궁금했고 오비탈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물리 툴을 자습했습니다. 자, 이제 이 학교에는 그 생물화학 물리 세 가지가 있는데 생물화학을 선택해서 이제 물리는 자기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자 자습했다는 거고 불확정성 원리를 배우며 미시세계에서 입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파동함수를 통해서 오비탈이 도입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게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아니라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이러한 획기적인 이론이 어떤 과정이 생겼는지 또 궁금했습니다. 5차 솔베이 회의에서 과학자들의 논쟁과 개념 과정을 공부하며 양자역학 이론의 발전을 양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스스로 다 찾아서 하는 공부죠. 미시 세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전자뿐 아니라 다른 입자들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궁금했습니다. 같은 물질이라도 크기가 작아지면 그 세계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입자의 특성을 적용하여 물질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를 무슨 대학교에 진학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비탈에 대한 관심이 시작하여 왜라는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이렇게 봤는데 자, 쭉 보면 결국은 자기가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혼자 찾아서 공부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업 의지, 태도 또는 자기주도성에 해당합니다. 탐구 능력 이런 것들. 그래서 의대 갈 친구들은 정말 이러한 능력이 어떤 그 학교로부터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아, 정말 이 친구는 학업 능력이 탁월하다. 물론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좋지만 우수하지만 이런 어떤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모르는 걸 찾아가는 그런 능력이 정말 탁월하다.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쌓아가는 지식이 대단하다. 자, 이렇게 이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보면 이제 그 즐거움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춤추는 것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축제 때 빠짐없이 무대에 오르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실력을 또 피아노 연주도 잘하고 뭐든 마음껏 발휘하고 이런 것처럼 의대라고 해서 반드시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활동들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 힘들었을 때 같이 그 공유하고 또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능력들이 결국은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 부분에 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제 친환경 수소에너지에 관심을 과학 융합대회에 참가했다. 그래서 광촉, 이산화, 티타늄에 대한 인공광합성에서 수소의 화학적 정량 계산을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는데 측정이 불가능했고 또 실험을 다시 설계했고 또 학교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저희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 거고, 또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어떤 리더십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교과에 대한 역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영화성 물리학 찾기 수행평가로 영화 앤트맨과 와스프를 보고 양자세계에 대해 관심이 생겨 양자 물리학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다. 자,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야 숙제야 라고 내온 게 아니라 궁금해서.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궁금함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비교과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은 바로 궁금함,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적 호기심입니다. 궁금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냥 우리 자기주도 학습 또는 어떤 학업 역량의 첫 번째는 궁금함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외우는 게 아니라 저건 왜 저러지? 저걸 달리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더 좋은 건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발전시켜서 터널링 현상, 양자역학, 다이오드 원리 등과 접목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수업 시간에 발표했다. 자, 그래서 선생님 호응을 받았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에사키 다이오드가 교습과 과정에서 학습한 미시세계와 양자현상과 관련있다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서 파이만의 6가지 물리이야기, 세상에 가장 쉬운 양자역학 수업을 읽는 등 스스로 심화학습의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이 친구는 궁금한 걸 가지고 다시 찾아보고 보고서 쓰고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게 더 있어서 뭘 또 다른 책도 보고 이렇게 해서 혼자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자기주도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에서 낙동강의 수질 오염도가 다른 강과 다른 부포를 가진 것을 의문을 품고 별도 조사한 결과 자 다르다라고 끝나버릴 수도 많이 있죠. 자 이건 몇이고 이건 몇이야라고 그렇게 그냥 암기해서 시험 보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이 친구는 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다르지? 자 의문을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찾아보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비판적 사고 역량인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부분들입니다. 또 창의적 사고 역량도 마찬가지죠. 교과서에 나온 단순 구조보다 더욱 세세한 뇌의 구조를 궁금해해서 세분한 뇌의 구조를 찾아 부위별 기능과 특징에 대해 정리하는 하면 이를 사회학 분야로 확장시켜 뇌와 관련된 시대별 인식과 질병의 철회 등의 호기심을 갖는 등 학문간 융합적인 사고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좋아서 본인이 희망해서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자, 소통 협업 역량에서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에서 조장을 맡아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지 않고 조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해주고 수용하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조원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함. 자, 이렇게 해서 나만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친구가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배려하고 협력하고 이런 어떤 그 인성 부분들도 의대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우리가 면접에 대해서 간단히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학교가 하는 건 아닌데 지금 MMI라고 해서 다중 미니 면접입니다. 멀티 미니 면접인데 자, 이게 이제 보는 학교들이 서울대 의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서울대, 성균관대, 건양대, 대구 가톨릭대, 동아대, 아주대, 인제대, 한림대, 울산대, 연세대 등이 MMI 면접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학교도 확대되지 않을까. 자, 다중 미니는요. 이렇게 방이 학교마다 다른데 4개 아니면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5개인데 이 5개가 한 보통 7분, 8분 정도의 학생이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각 방마다 질문의 내용들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윤리적인 부분을 질문하는 방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순간적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방이 있고 그런 질문을 하는 방이 있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판단력, 어떤 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당하는 질문을 이렇게 방을 5개 정도 만들고 4개, 5개 만들어서 학생은 각각에 들어가서 짤막짤막하게 질문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MI란 지원자들이 비인지적인 역량, 어떤 공부나 성적 이런 거 말고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다양한 독립적인 평가 방법들을 정해진 시간에 따라 순환하면서 평가하는 인터뷰 방식의 면접 방식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의과대학 면접 방식으로는 입학 후에 성취, 의사가 된 뒤에 개인의 대인관계, 윤리성, 도덕적 판단과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발된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그 MMI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자,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 좀 미리 좀 파악을 하고
평상시에 쭉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시에서 보는 학교도 면접만 따로 보는 학교도 있고 정시에서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거는 뭐 단시간 내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면접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쭉 준비해오고 또 그런 식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면접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미리 한 번쯤 어떤 식으로 이런 면접들 MMI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의대 면접이 나오는지 한번 미리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의대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의대를 정말 가야 될 친구, 가고 싶은 친구들은 조금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정말 자신의 역량만큼 충분히 다 노력해서 제대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편으로는 굳이 의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 주위 어떤 것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 의대가 나의 진로에 맞는지 내 적성에 충분히 잘 부합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진로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